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자체를 불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불완전한 학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어진 식은 다항식입니다. 이 식을 몇 차식이냐고 물어보면 보통의 아이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차식이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뭐 근거는 당연히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는 명백히 틀린 답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학습을 한 거예요.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는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X, Y를 모두 문자로 생각하면 3차식이고 그 다음에 X만 문자로 생각하면 2차식이고 그 다음에 Y만 문자로 생각하면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답은 맞는 답이에요. 근데 학습을 여기에서 그치면 여전히 불완전 학습을 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답을 맞히는 학생들도 사실 배울 때는 맞히지만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다시 물어보면 의외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서 틀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습 자체가 여기서 끝나면 불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도 달라지고 당연히 문자의 개수도 달라지고 항의수도 달라지고 개수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똑같이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이 풀면 잘못 푸는 겁니다. 당연히 2차와 3, 4차를 똑같이 푼다면 잘못 공부를 한 거예요. 뭐 반대로 문자수에 초점을 맞춰보면 문자가 한 개인 방정식과 두 개 이상인 방정식을 똑같이 풀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차수도 달라지고 문자 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풀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문자수나 시계수를 보고 대상 파악해서 푸는 게 아니라 형태만 보고 생각나는 대로 풉니다. 이런 걸 불완전 학습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학습 자체를 불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런 영향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그날의 컨디션이 좋은 상위권 학생들은 답을 내지만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못 풀기도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주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이 보통 처음에 시간을 주면 어떻게 푸냐면 이 형태는 뭔가?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처음에 얘를 먼저 보거든요. 보통의 학생들이. 그러면 쟤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옵니다. 묶어요. 그럼 남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도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되는데 애들이 뭐 때문에 문제를 포기하냐면 여기에 x가 남아있는 걸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막 식을 변형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물론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유형화를 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을 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주어진 게 이거고 목적이 이거면 완전 제곱에 대해서 배운 게 뭐 있어 했을 때 애들이 이 문제 못 푸는 거 2개짜리 완전 제곱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잖아요. 당연히 완전 제곱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면 3개짜리 배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EX가 문제니까 이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3개짜리 공식을 알고 있다면 EX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1을 넣어주면 사실 풀리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애들은 이런 사고하는 과정을 연습한 게 아니라 문제를 그저 생각나는 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손이 나가는 대로 이렇게 썼다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식을 변형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을 문자로 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표면적으로 x, y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옵션은 3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옵션은 x와 y를 모두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러한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어떤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냐 하면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고 이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꼴로 고쳐서 푸는 해법을 배우기 때문에 x, y를 모두 문자로 보겠다는 관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풀이를 푸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놓고 뒤에 나오는 EX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둘 다 문자로 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를 알았으면 그러면 X만 문자로 보면 어떨까? 또는 Y만 문자로 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X만 문자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Y를 상수 취급하니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 건 넌센스입니다. 당연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실수 y라는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실개수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실수 x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x만 문자로 봤을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면 중하위권 학생들조차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판별식을 써서 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써주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y의 값이 나오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의 값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석을 제가 여기까지 해주면 중하위권 학생들도 대부분 쉽게 풀어요. 심지어 아이들 어떤 문제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 K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애들 진짜 숨도 안 쉬고 판별식 씁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좀 흐트러 놓으면 형태가 생소하잖아요.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이게 사실은 판별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결코 이 문제를 안 풀어봤거나 풀어본 지 오래돼서 까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냥 학습 자체가 안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자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풀 때마다 뭘 문자로 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풀었다면 이 문제에서도 당연히 옵션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알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방법으로 안 풀린다면 당연히 얘로 풀거나 얘로 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늘 풀던 것과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풀어보지 오래돼서 못 풀었다, 얘는 숫자가 조금 안 좋게 나서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거는 학습 자체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1학년 1학기 과정의 문제거든요. 문자가 1학년 1학기에만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1학년 2학기에도 문자가 나오고 2학년에도 나오고 3학년에도 나오겠죠. 예, 구체적으로 다른 학년에서도 어떻게 이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기출이냐면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기억이 맞다면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항이거든요. 당연히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정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2나 고3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 잘 풀지 못합니다. 그 학생들이 왜 못 푸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디테일까지 다 설명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까지는 잘 식을 세우냐면 나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식을 잘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뭘 보고 문제를 푸냐면 FN인데 n에 4가 들어갔고 5가 들어갔고 6이 들어갔고 20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n에다 4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는 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형태도 너무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하면 초등학생처럼 이제 A에다가 3, 4, 5, 6, 7, 8을 대입하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합니다.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속된 말로 노가다를 몇 번을 해야 되냐 하면 4, 5, 6 해서 20번까지 노가다를 17번을 해야 됩니다. 끈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17번의 노가다 끝에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 풀겠다고 시간을 20분을 쓰면 수능은 망치는 겁니다. 당연히 내신은 더 망치겠죠. 이게 20이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200이었다라고 하면 그조차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서 평가원에서 묻고 싶어 했던 건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똑같습니다. A랑 N이 있네? 그러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를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옵션이 3개겠죠? A와 N을 모두 문자로 볼 거냐? A만 문자로 볼 거냐? N만 문자로 볼 거냐를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뭘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 대상이 속하는 집합이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풀이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A와 N을 둘 다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가 상수가 아닌 문자라면 분모는 다항식이 되고요. 분자는 로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다항분의 로그의 부등식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과정에서 분모가 다항식이고 분자가 로그인 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A와 N을 둘 다 문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노가다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만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A만 문자로 봐도 분모는 A가 문자이기 때문에 다항식이고요. 분모는 여전히 A가 있는 로그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N을 4로 고정하니까 어떻게 됐죠? N을 4로 고정하니까 A만 문자가 됐죠.
A만 문자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이러한 부등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손이 나가서 뭘 쓰기 전에 A만 문자로 보는 거 안 되고 둘 다 문자로 보는 거 당연히 안 되겠다라는 걸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1학년 때부터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시도해보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 요거잖아요. n만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분모에는 n이 없죠? a는 문자로 안 보니까 이거 상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n이 있으니까 상수분의 로그는 그냥 로그잖아요. 이 관점에서는 그냥 로그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n을 고정하면 a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요. 이 관점으로는 못 풀기 때문에 당연히 a를 고정해서 n만 문자로 보고 푸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를 뭘로 고정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있고 3 이상이라는 말이 있으니 당연히 3을 먼저 대입을 할 것 같거든요.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그 부등식입니다. 이 정도는 하위권 학생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노가다를 해서 푸는데 20분이나 걸리고 배운 게 없다거나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못 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애초에 공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놓고 풀면 얼마나 풀기 쉬운 문제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상을 통일하는 게 좋거든요. 옵션 두 가지죠. 얘를 분수로 고칠래, 얘를 로그로 고칠래인데 당연히 우변을 로그로 고치는 게 쉽고요. 우변을 로그로 고칠 때도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n과 3이 다 다르면 힘드니까 밑을 n으로 고정하고 진수를 보든가 진수를 3으로 고정하고 밑을 보든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 밑이 같은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1보다 크면 증가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n이 9 이상일 때는 a가 3이라는 게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첫 번째 풀이에서는 노가다를 17번 해야 됐다면 두 번째 풀이에서는 간단한 부등식 하나를 풀어서 9부터 20까지 12개가 한 번에 날아가고요. 실제로 A에 4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거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두 번에 끝나는 걸 평가원에서는 킬러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풀지 못하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해마다 나오냐 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의 입시에서의 본질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사실 유일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라고 했을 때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 5건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5건 더 풀어서 풀이를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많이 알아 라고 하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아예 없을 겁니다. 요즘 뭐 네이버나 구글에 지식이 쏟아지죠? AI가 문제도 풀어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문제의 풀이를 외우고 있는 것 자체는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학에서도 알거든요. 그럼 대학에서의 목적은 뭐냐?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때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걸러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냐? 시중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못 푸는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안 풀어본 거 안 배운 걸 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생소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당연히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뭘 문자로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못 풀고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에서 무너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완전 학습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문제를 이렇게 답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 자체도 불완전 학습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 채로 기계적으로 답을 내고 답이 많이 맞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높은 확률로 수학에서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2의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2학년 1학기의 예제였고요. 이제 2학년 2학기의 예제를 볼 텐데요. 얘도 제가 디테일은 생략하고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모르는 걸 문자로 놓는다면 A의 좌표를 문자로 놓고 식을 세운다면 요렇게 식이 세워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되냐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4t제곱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중위권 학생들도 다 여기까지는 잘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식이 엄청 예쁘고 간단해 보이지는 않죠? 애들이 손 나가는 대로 풀었을 때 이 식을 제대로 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도 한참 헤매다가 겨우 답을 내는 경우가 많고 못 푸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도 뭘 안 했기 때문이냐면 A와 T가 보이잖아요. 무엇을 문자로 볼지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못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와 T를 모두 문자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A만 문자로 보는 관점이 있고 T만 문자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A, T를 둘 다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이런 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교과과정 내에서 이렇게 생긴 부정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자, A만 문자로 보면 A의 제곱 없죠? 얘는 1차 이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T만 문자로 보면 제곱이 보이죠? 근데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0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2차가 됩니다. 그러면 A만 문자로 보고 1차 방정식을 풀지 T만 문자로 보고 2차 방정식으로 풀지 두 가지 옵션이 남는 거거든요. 뭐가 쉬울까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1차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A만 문자로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보통 모르는 걸 문자로 두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A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미지수로 보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를 미지수로 보는 관점은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문자로 보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손 나가는 대로 풀기 때문에 한참을 헤매고도 제대로 풀지 못하거나 한참의 시간을 버린 후에 겨우 답을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T만 문자로 보면 얘는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안 쓰겠죠.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쓰겠죠. T에 대해서. 그러면 T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어 했을 때 인수분해는 못할 것 같으니 당연히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쓰고 나면 중위권 학생들도 대부분 이 문제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 구하는 거 다 풉니다. 근데 여기까지 써놓고도 T의 값을 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생각을 못하냐면 이 식 자체가 지저분하잖아요. 이 식도 지저분하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거나 그냥 썼다가 지우거나 하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명백하게 무엇을 문자로 볼지만 알았다면 고민해봤다면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유로 불완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을 내고 끝내는 정도는 대부분 다 불완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실제로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예제 1-1과 1-234는 모두 다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유형도 다르고 난도도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 본질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디테일은 다르지만 셋 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완전 학습이라고 보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불완전 학습한 게 고등학교에 가서 터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수학은 사실 쉽잖아요. 근데 고등수학을 올라가면 난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양도 많아지고 유형에도 제한이 없어지는데, 그걸 다 낱개로 보고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본질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몇 개 안 되는 개념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 중에서 지금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 1-5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녀석은 3을 20번 곱한 것이고요. 얘는 4를 15번 곱한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가 큰지 한번 대답해 볼래? 손 들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반반이 갈립니다. 그랬을 때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첫 번째 녀석은 9의 10제곱으로 고치고 두 번째 녀석은 8의 10제곱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9가 10번 곱해진 애고 뒤에 있는 건 8이 10번 곱해진 애라고 바꿔주면 대부분 다 9의 10제곱이 크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풀이를 알려줬을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고 유형화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유형화를 해서 답을 낼 줄 아는 상태에서 끝내는 건 불완전 학습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왜 이거는 너네한테 비교하라고 했을 때 왜 답도 잘 못하고 확신도 못했어? 근데 왜 얘를 비교하라고 하면 보자마자 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확신까지 할 수 있어? 그 차이가 뭐야? 왜 그런 거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보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나 중하위권 학생들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얘는 아래 위가 둘 다 달라요. 근데 얘는 하나는 같으니까 비교하기가 쉬워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얘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래라고 했을 때 어려우면 하나씩 하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위권 학생들도 질문을 하기만 하면 대부분 다 답을 잘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는 놓친 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외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의 형태가 달라지면 사실은 똑같은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처음 보는 거 어려운 거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 1-6번을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보통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푸냐면, x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인데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그냥 적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4야.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 1-7번은 경기외고의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숫자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경기외고의 부교재에 없던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에서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왜 이런 문제를 내냐면 우수한 학생을 변별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교재에 없는 형태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거의 다 틀렸어요. 그 왜 틀린 걸까요? 일단 얘는 아까처럼 공식 적용이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적용이 안 되니까 어쩌지 하고 벙쪄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쓰다가 문제를 못 푸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얘는 왜 어려운 건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는 쉬웠죠? 얘는 x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모르는 게. 근데 뒤에 문제로 넣어보니까 어때요? 모르는 게 2개가 됐죠. 이 문제가 어려운 건 2개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2개를 동시에 다루는 게 어렵다면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x, y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x를 고정하고 y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외고의 문제에서는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풀라는 말까지 줬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못한 겁니다. 그럼 얘는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면 쉽잖아요. 왜 그러면 x만 생각하라고 하면 이게 없는 문제는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4개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x가 1, 2, 3이면 어떻게 돼 하면 y는 1, 2, 3을 포함하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1, 2, 3, 4면 어떻게 되죠? 하면 y는 1, 2, 3, 4를 포함하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번 경우를 나눠서 풀면 방금 전에 풀었던 거 그냥 4번 하는 문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y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해서 하나씩 생각하라는 제시문까지 줬는데도 문제를 못 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라는 아이디어를 평소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못 푼 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못 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1-8번을 보시면 어떻죠?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럼 얘도 3개를 동시에 생각하기 힘들면 하나씩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를 먼저 고정한다고 생각하면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냐면 x의 경우의 수만 128개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 내에 이거 경우 나눠서 풀 수 있을까요? 하면 못 풀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사실상 유형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6번이나 1-7, 8번은 사실상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숫자 조금 바꾸고 문자 하나 더 넣었더니 많이 풀어봤던 건데도 불구하고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통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못 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고 절대평가인데 굳이 어렵게 내서 원망을 살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쉬운데 문제도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문제를 많이 풀어서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커버하는 애들은 원래 학습 능력 자체가 뛰어난 애들 소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안 시키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를 못 푸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어서 하나씩 하겠다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푸는 이유는 애초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쓰인 아이디어를 몰랐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집합 구할 때 쓰는 아이디어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보통의 학교나 학원에서 전부 똑같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내가 1, 2, 3을 동시에 생각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이디어가 쓰이긴 쓰여요. 그러면 1의 입장에서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지를 생각을 해보면 A의 원소기 때문에 여기 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A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개죠. 그러면 2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똑같이 2개죠. 3의 입장에서 어떻죠? 똑같이 경우의 수가 2개죠. 이것들이 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2의 3제곱계라고 배웁니다. 이게 수학이 수천 년 동안 발달을 해왔잖아요. 발전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명제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 증명에 쓰인 아이디어도 중요한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생소한 형태로 묻습니다. 물론 중하위권 풀라고 내는 문제에서는 생소한 형태를 안 물어요. 근데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생소한 형태로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핵심 아이디어를 모든 채로 넘어가면 못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1-8이 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는 그림을 그리려면 등장하는 게 조금 많죠? 이번에는 얘를 U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은 반드시 X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고요. 2도 하나밖에 없고 3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4부터는 양상이 다르죠? 여기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4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경우의 수가 4가지 있겠죠? 5도 똑같고 6도 똑같고 10도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것들을 곱으로 연결하면 답이 4의 7제곱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공식을 증명을 해주고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에 쓰인 아이디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식의 결과만 외워서 바로바로 답을 내는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놓치면 불완전 학습입니다. 그 상태로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자기가 손 나가는 대로 풀었을 때 문제를 많이 맞으면 1등급이 나오지만 손 나가는 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잘 안 풀리고 시간을 뺏기고 오픈 문제가 2개만 생기면 멘탈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1등급에서 4등급을 오고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치열한 학교로 가면 대부분 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이유가 불완전하게 학습을 한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이랑 고등학교 때 수학은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불완전 학습을 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 A였고 여전히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게요. 자,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배운 지 한 학기도 안 됐는데 막 겨울방학에 풀어줬는데 막 4월달, 5월달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선행을 왜 하지? 지금 배우는 거 2, 3년 뒤에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5월달에 보는데 3월달에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데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실력이 쌓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학년이 올라갔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100점 맞아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쉬운 거에서 100점 맞았다고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쌓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실패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얘는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학습 자체가 불완전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내가 배운 것도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온전히 이해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을 유형화를 합니다. 같은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못 봐요.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배운 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답지의 풀이를 따라서 풀고 선생님이 풀어준 걸 그대로 따라서 풉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문제의 유형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배운 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유형별로 외워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학습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형화를 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같은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유형화가 되게 되면 복습의 주기가 길어지거든요. 단기 저장,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려면 복습 주기가 짧아야 저장이 돼요.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형화를 했을 때 복습 주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형화를 했을 때는 이거는 1학년 1학기 문제고 2학년 1학기 문제고 2학년 2학기 문제거든요. 유형화를 하면
이게 완전히 다 다른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단원도 다르죠. 그러면 보통 고1 과정, 고2 과정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고1 과정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오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복습 텀이 돌아오는 주기가 1년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 해서 완전 학습을 하면 문제를 유용할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본질이 뭐였냐면 무엇을 문자로 볼지였습니다. 무엇을 문자로 볼지 알면 이것들 사실은 각 단원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마다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1년 사이에 이 질문을 수천 번을 하게 됩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거 나올 때마다 사실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는 당연히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A와 N 두 개 있네. 뭘 문자로 보지? 그러면 두 개를 다 문자로 보거나 A만 문자로 보면 내가 모르는 거네. N만 문자로 봐야겠다 하는 순간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복습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학습하면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지의 풀이나 선생님의 풀이를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하면서 유형화가 되고, 유형화가 되면 사실은 문제마다 다 서로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단원이 달라지고 문제 형태가 바뀌면 그때마다 풀이가 달라지는 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복습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장기 기억에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불완전 학습한 걸 장기 기억에 저장한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바꾸거나 조건을 살짝 바꿔놓으면 전혀 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아까 뭐 이런 거야 쉽게 풀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들 사실 이런 것들 잘 풀지 못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걸러내는 문제를 상위권, 최상위권 가르는 문제로 내기 때문에 설사 불완전 학습한 걸 장기 기억에 저장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그조차도 장기 기억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수학에서 무너지는 이유,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불완전 학습이고 두 번째는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개선을 사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수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의 구조와 원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짱이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피트니스 등록해서 힘든 대로 운동을 하면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PT를 받든 또는 유튜브로 뭐 운동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뭐 인체의 구조나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요. 수학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집이나 사서 열심히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데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좌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수학도 똑같이 구조와 원리를 알고 공부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즉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유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면 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학의 구조를 보려면 당연히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뭐 공통수학 1, 2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순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순서만 바뀐 거지 내용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고등수학 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등수학 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단원은 대놓고 다항식입니다. 그럼 2단원은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면면이 뜯어보면 이 방부등식 사실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다항방정식입니다. 배우는 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밖에 없어요. 그거 다 다항식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연립, 1차, 2차 연립, 2차 연립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대상도 전부 다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위치관계는 연립 방정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학기 동안 뭐만 배우는 거냐면 다항식만 배웁니다.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뭘까요? 알아야겠죠. 그걸 알아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잖아요. 다항식이라는 건 문자와 숫자의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문자가 뭐야? 몇 번 곱해졌어? 몇 번 더해졌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수학의 구조를 알고 보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항식에서의 고난도 문제 푸는데 사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다항식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문자가 한 개고 차수도 1차식이에요. 이런 식 하나만 다루는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 없겠죠. 그러면 얘는 AND였으니까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차수가 높거나가 되는 겁니다. 차수가 낮은 거 하나만 다루는데 어려운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항식에서의 고난도 문제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인 걸 다루거나 차수가 높은 걸 다루거나. 그러면 당연히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문자 수를 줄이거나 차수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2차 방정식 풀이 안 알려주고 풀라고 하면 애들 못 풀거든요. 저는 중3 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나 2차식 모르는데 아는 게 뭐지? 근데 방정식 푸는데 갑자기 뭐 나 구구단 알아, 뭐 삼각형 알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 1차 방정식은 아는데 2차는 모르네? 그럼 1차로 바꾸면 되겠다. 그럼 교육과정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거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해서 풀었습니다. 완전제곱식 이용하면 되겠네 해서 풀었어요. 실제로 2차는 1차로 바꿔서 풉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3, 4차는 어떻게 풀어요? 1, 2차로 바꿔서 풉니다. 왜 2차까지는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문자가 하나면 차수가 높아도 풀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인 거 배웁니다. 연립방정식 배워요. 그럼 당연히 1차 연립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처음 배우는데 문자가 한 개인 건 아니까 문자수 어떻게 줄이지? 그거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은 어떻게 풀어요? 1차와 1차는 풀 줄 아니까 차수를 낮추거나 애초에 문자가 하나면 풀 수 있으니까 문자수 줄이는 겁니다. 2차, 2차는 1차, 2차를 알기 때문에 2차식 하나를 1차로 바꾸면 푸는 거예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1차로 바꿔서 풉니다. 1학기 내내 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구조와 원리를 모른 채로 각각의 문제를 외우듯이 풉니다. 그렇게 풀면 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생소한 형태로 물었을 때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수학 상에서만 나올까요? 뭐 대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대상이 다항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쉬운 대상 하나만 나오는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거든요. 문제가 어렵다는 건 어떤 대상을 다루든지 간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거나 복잡한 걸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제 2-1번은 신성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왜 어려울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차수가 11차식이 나왔죠? 보통의 아이들은 11차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풀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손 나가는 대로 풀면 얘를 가지고 얘를 맞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얘가 왜 어렵지? 차수가 높아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 수업에서 뭘 강조하냐면요. 이게 서로 다른 두근 갖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거든요. 저희 수업에서 뭘 가르치냐면 다항식이 0이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무조건 차수를 낮출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조건이에요. 왜 무조건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알파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2차식이 맞죠? 근데 우변은 1차식이네요. 근데 둘이 같대요. 같으면 바꿔치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파 제곱을 얘로 바꿔치기 하면 차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형태의 문제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만들어서 내신 거기 때문에, 그러려고 만들어서 낸 거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 풀면 안정적인 고득점은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풀어봐서 못 풀었어 라고 말하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차수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차수 낮추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차수가 높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수상에서만 관련된 건지 볼게요. 얘는 2-1에서 배우는 수열 문제거든요. 얘는 딱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본질이 뭘까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얘는 평가원 기출이에요. 실제로 킬러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거든요. 당연히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저는 보자마자 되게 쉽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이걸 봤거든요. 왼쪽은 크고 오른쪽은 작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A8을 쓰면 A2 곱하기 A4 더하기 1 되죠? 그러니까 A4를 가조건을 이용하면 A2 곱하기 A2 더하기 1 되죠? 얘는 정리해보면 A1과 A2만 남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A1과 A2 두 개이기 때문에 등식을 두 개 얻어내면 끝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우리 애들은 당연히 풀었겠지. 이런 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큰 걸 작은 걸로 바꾸는 거구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제곱이 있는 거 위에 있어서 얘는 알고 얘는 밑에 있어서 모른다라고 하면 그게 더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복잡한 건 간단하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힘들면 하나씩 하라는 게 수학의 모든 단원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이런 것들 계속 신경 써서 공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의 텀이 짧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대학 과정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올림피아드 아니거든요. 당연히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생소한 형태로 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제 2-2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왜 어려워하면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잖아요.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삼각함수에서 각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각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섞여 있는 걸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무지성으로 각은 통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을 통일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통일하라고 하면 종류를 통일할 때 쓰는 게 딱 4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주 쓰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3가지로 안 되기 때문에 손 나가는 대로 이거저거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삼각함수의 문제는 전부 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문제 이 2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풀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유형화하고 심화를 아무리 많이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다 하더라도 불완전 학습한 상태에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데 실패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에 가서 원래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건 학습을 잘못해서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구조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학습 목표를 캐치해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이에 근거해서 분석해서 풀게 되면 몇 개 안 되는 개념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사고를 많이 해보면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도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일단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영기 선생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